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후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동맥, 모세혈관 그리고 정맥을 거쳐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길이 정맥인 거고요. 피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위치한 정맥을 심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기면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질환이 심부정맥 혈전증인데요. 주로 다리에 큰 정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리가 붓고 통증이 느껴지면서 피부색이 변하기도 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하는 이유 또 치료도 궁금한데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빈혈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 365 다니엘 분의 뷰티풀 선데이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부정맥 혈전증 들어보셨습니까? 이 심부정맥 혈전증 말하자면 깊은 부위의 정맥에 혈전이 발생한 상태인 건데요. 같은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할 때도 위험은 있다고 합니다. 혈전이 원인이 되는 심부정맥 혈전증 고려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박창규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혈전하면 피떡으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의 어느 혈관에서나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혈전이 생성되는 게 예. 혈관이 손상되면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예. 동맥이든지 정맥이든지 다 발생할 수가 있는데 예. 우리의 혈관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모든 조직에 다 혈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혈관 내에서 생길 수도 있고 이게 혈관 밖으로 출혈이 되면 조직에도 혈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심부정맥 혈전증과 그럼 혈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 혈전은 이제 피가 새어 나오면서 이렇게 굳는 거잖아요. 예. 굳어서 생긴 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혈전은 결국에는 형성된 게 혈전이 된 거예요. 결과가 된 거죠, 결과. 네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가 혈전입니다. 그 혈전 때문에 이런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처럼 동맥 질환은 많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맥 혈전증은 잘 안 알려진 것 같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그렇죠. 많이 계시죠. 예,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그 임상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게 동맥 혈전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치명적인 질환이 생기니까 동맥 쪽의 혈전은 잘 안 알고 있는데 정맥 쪽의 혈전은 좀 불편하고 모양이 안 좋아서 그런데 그렇게 급성으로 크게 위험한 경우가 좀 드물어서요. 예, 정맥 혈전증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다리 정맥이 있는데 혈전이 차 있으면서 순환이 잘 안 될 때의 경우가 이제 정맥 혈전증이 때 보면 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 건지도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다리 정맥에 주로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예. 밖에 보이는 건 우리가 하지 정맥류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거기에 생기는 혈전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앞에 깊이 종아리 근육과 안쪽으로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혈전이 생겨요. 혈전이 거기서 생기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다리 혈액 순환이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예.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지 정맥류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다른 겁니다. 예.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하지 정맥류는 이제 다리 혈관의 이제 표피 정맥이죠. 표피 정맥. 예. 밖에 있는 정맥이라서 그분으로 가는 혈액량은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밖에 있으니까 눈에 바로 보이죠. 반에 보이고 그쪽이 눈에 보이는 손상이 더 잘 생기죠. 예. 이제 그 정맥은 스스로 압력이 없어. 동맥 같은 압력이 없기 때문에요. 스스로 흐르질 못하고 그냥 저절로 이렇게 밀려서 가는 겁니다. 예. 자체 힘으로 혈액을 보내지 못하고요. 피가 모이면 밀려서 저절로 저렇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니까 이제 정체가 되게 되면 이제 혈관이 볼록볼록 튀어나오면서 밖으로 보이게 되는 것들이 이제 하지 정맥류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실제로 중요하진 않고 실제로 혈액을 많이 보이는 거는 심부 정맥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딥베인이라서 깊이 있는 정맥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 다리 근육 안쪽에 깊숙이 있는 정맥에서 실제로는 혈액을 심장 쪽으로 많이 보내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피가 저류되고 혈전이 생기면 그게 실제로 임상적으로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정맥류와의 관계 또 차이점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아무튼 심부라는 게 깊은 심자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깊은 부위에 생기는 네. 혈전증 이렇게 네. 이야기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다리 정맥에 피가 잘 순환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건데 그 피가 심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서 생기는 위험인 거죠. 그렇죠. 워낙에 착착착 심장 쪽으로 오면 문제인데 그게 어떤 문제든지 특히 혈전이 생기면 통로가 막히잖아요. 그럼 예. 도로가 막히면 뭐 사고가 나면은 되게 교통 정체가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문제는 또 하나는 그 혈전이 그 자리에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게 어떤 순간에 자꾸 떨어져 나갈 때가 아주 문제가 돼요. 떨어져 나가면 그 심장을 통해서 결국엔 폐동맥에까지 가서 막혀버려요. 예. 폐동맥을 막혀버려요. 그때 이제 그때는 정말 심각한 응급 상황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은 이 혈전이 문제라는 건데 이 전반적으로 우리 혈관 속에서 혈전이 발생하는 기전이랄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건지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미 이제 동맥 쪽은 워낙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동맥경화라고 그러잖아요. 예. 고혈압이든지 고지혈증 또는 그 고혈당, 당뇨까지 이렇게 되면 혈관 동맥의 내벽이 손상이 돼요. 그러면 내벽 손상에서 산화질소 NO라고 하는 혈액 응고 시스템을 갖다가 잘 방지하는 그런 호르몬의 분비 장애가 생기거든요. 예. 거기다가 산소에 의한 손상, 산화 손상에 의해서 혈전이 발생합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정맥의 경우는 동맥하고 달라요. 그런 내막 뭐 이런 것도 없고 혈압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 예. 동맥은 혈압이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정맥 쪽은 혈전은 훨씬 적게 발생하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주로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혈관에 뭐 내막이 손상되거나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떨어지거나 또 혈액이 응고되는 그런 기전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심부 정맥 혈전증의 원인은 그 가운데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이제 내막 손상되는 쪽은 동맥경화고 예. 그 뒷부분이 그 정맥 쪽에 생기는 건데요. 예. 혈류가 정체되는 게 큰 문제죠. 예를 들어 우리가 에코노미 비행기 탈 때 이코노미석 탈 때 좁잖아요. 예. 장기간 뭐 열 몇 시간씩 쭈그리고 타고 있다 보면 혈류가 정체되죠. 그런 장기간 비행기 등을 타거나 하여튼 장기간 여행 뭐 어떤 경우도 혈류가 정체될 때가 생길 수가 있고요. 예. 유전적으로 혈전을 막 일으키는 인자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예. 굉장히 혈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인자가 체내에 있습니다. 그게 특히 막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예. 또 약물, 호르몬을 치료하거나 또 경구 피임약, 또 항암제 뭐 이런 일종의 그런 약제를 먹을 때 혈액 응고 능력이 증가되고요. 특히 뭐 외상을 입거나 뭐 고관절 뭐 부러지거나 다리 수술해서 오래 누워 있잖아요. 그 자체가 또 정체도 되고 혈관 손상의 위험도 있고 있어서 그 혈전이 잘 생기고 나이가 들수록 잘 생기고 흡연을 하면은 담배 피면 훨씬 더 잘 생깁니다. 그 임신하게 돼도 혈류에 장애가 생기면서요 호르몬 변화도 일어나고 그래서 혈전이 잘 생기고 암인 경우에도 더 잘 생깁니다. 예. 뭐 담배는 여기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담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자세가 첫 번째고, 뭐 유전적인 소인도 꽤 있고, 약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뭐 어르신들도 다치게 되면 움직이는 횟수, 뭐 양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이 혈전이 생길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어떤 여러 요인들이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생각하니까 당장 생각이 떠오르네요. 예. 그렇죠. 예. 어떤 이게 정맥이 동맥보다는 훨씬 더 이 혈전이 잘 생긴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혈전이 잘생기는 거는 동맥이 잘생기고요. 아, 잘생깁니까? 예, 예. 네, 그렇죠. 동맥이 실제로 손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임상적으로는 동맥 손상에 의한 혈전이 훨씬 문제가 되고요. 예. 예, 정맥은 그 성인병의 영향이 훨씬 적죠. 정맥은 혈압도 없고 그런 일단 고혈압에 대한 혈관 손상이 제일 많은데 예. 정맥은 혈압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 그런 그 성인병의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훨씬 혈전은 동맥보다는 사실 적게 생깁니다. 예. 그런 상황인 거군요. 네. 예. 이제 하지정맥류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좀 네. 혼동하기도 쉽다고 하던데 증상이 네. 좀 비슷한 겁니까? 사실 증상이 달라요. 달라요. 예. 하지정맥류는 눈에 확 띄니까 확 강조가 되잖아요. 예. 하지정맥류의 증상은 사실 거의 없어요, 사람이. 예. 근데 미용적으로 눈에 딱 보이니까 겁나고 이게 좀 심하면 뭐 뱀 막 지나가는 것 같이 막 보이니까 너무 걱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증상을 의도적으로 너무 강조하게 되죠. 네. 걱정으로 인해서 더 심해지고요. 근데 실제로 하지정맥이 웬만큼 심해지기 전엔 증상은 거의 없고 너무 심해져서 피가 정말 저류가 심해지면 피가 우려이 되면서 피부염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예. 피부염이 정말 과다하게 될 때는 괴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적고요. 예. 문제는 이제 신부 혈전은 신부정맥 혈전은 사실은 증상들이 있죠. 증상이 있고 아주 위험할 수도 있고. 근데 미디어든지 뭐 인터넷든지 눈에 보이는 하지정맥류를 너무 과도하게 얘기를 하고 공포를 안겨주다 보니까 사람들 하지정맥류가 되게 위험한 줄 알고 무서운 줄 알고 대부분 사실 미용적 목적인데 예. 또 그게 또 상업적인 그걸로도 많이 사용하죠. 그렇군요. 위험하다고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사람들이 겁을 내서 가면 수술할 필요도 없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너무 과다하게 하고 있어요. 아, 예. 하면 좋을 거 하나도 없죠. 꼭 예. 필요한 건데 다 떼내버리면 뭐가 좋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용상, 이제 외관상으로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수술을 그렇죠. 하나 봐요. 예. 젊은 여자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밖으로 좀 문제가 되죠. 드러나니까. 예. 예, 치마 입을 수도 없고 예.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은 또 너무 과도한 수술은 뭐 썩 좋지는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웬만한 경우는 그냥 안 하는 게 좋죠. 예. 어떤 이 하지정맥류과 신부정맥혈전증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 증상에서도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정맥류 자체는 사실 증상은 별로 없고 신부정맥 혈전은 증상이 생기죠. 예. 이 혈액 흐름을 확실하게 방해하니까 다리가 부을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종아리 쪽으로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불편하고 누르면 또 통증이 있을 수가 있죠. 예. 압통. 그리고 거기 염증이 생기면 이제 열이 좀 날 수가 있고요. 너무 심해지면은 그 피부 색깔의 변화가 오죠. 피가 안 통하게 되면 우리가 퍼렇게 되거나 또 붉게 되거나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예. 실제로 다리가 통증이 생기고 붓기 때문에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걷는데 지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주로 다리로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장 내과에서도 이 신부정맥 혈전증을 다룬다면서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예. 거기 가만히 있을 때는 그래도 불편해서 그러지 뭐 크게 위험하지는 않은데 네.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면 코스가 딱 심장으로 가게 돼서요. 네. 심장의 우심장 쪽에서 우심방 심실을 거쳐서 폐동맥으로 혈액이 갑니다. 거기서 산소 교환을 해서 산소가 많은 신선한 혈액을 동맥으로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딱 폐동맥에 가서 더 이상 갈 데 없으니까 거기 꽉 막아버려요. 예. 막히면 혈액 교환이 안 되잖아요. 혈액순환도 안 되고 산소 교환이 안 되잖아요. 피가 진행이 안 되니까 또 갑자기 혈압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임상주로 아주 그 치명적인 상태를 샥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우리가 쇼크 상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쇼크 상태라는 생명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은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혈액순환에 대한 건 다 심장내과에서
보잖아요. 딴 데서 볼 방법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심장내과에서 이걸 다루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갔을 때 문제가 되고 그것이 그렇죠. 이제 심장 쪽으로 가서 특히 이제 폐 동맥을 막게 그렇죠. 되면은 그때는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이게 동맥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혈전이 떨어져 나갔을 때 뇌졸중이 생기고 예. 일부 뭐 심근경색증 생기고 심근경색. 있잖아요. 예. 그럼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폐 동맥을 갖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정맥의 경우에는 굉장히 네. 위험한 경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 돌연사의 위험도 있겠네요. 이것도 돌연사를 할 수는 있죠. 급성 심근경색증 같이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예. 뭐 하여튼 그 혈압이 너무 갑자기 떨어지니까 이런 게 조절이 안 되면 돌연사 뭐 하루 내에 사망하는 경우를 대부분 돌연사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런 입장으로 보면 돌연사의 경우에도 들어갈 수 가능성도 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증상이. 예.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혈관 이제 흐름과 직결되는 건데 혈관 외과에서도 이 심부정맥 혈전증을 다룬다면서요. 그것도 연관성이 그렇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물로 녹여야 되는데 예. 약물로 녹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반복돼서 자꾸 혈전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응급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수술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경우는 혈관내과에서 수술로, 외과는 수술로 하는 과잖아요. 예. 그때는 혈관내과에서 수술을 하고 이게 또 만성적으로 그냥 혈전이 박혀 있으면 약물로 절대 녹지를 않아요. 예. 그럼 혈관외과에서 만성적으로 혈전이 꽉 굳어진 거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혈관이 막히게 되면 또 혈전으로 인해서 흐름이 막히게 되면 흔히 이제 이렇게 뭘 넣어서 이렇게 뚫어내는 걸 하잖아요, 교수님. 예. 그것도 혈관 외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내과에서 하는 거고요. 하는데 예. 일부 뭐 외과 선생님이나 방사선과 선생님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기본은 카테터나 뭐 스턴트 뭐 이런 그런 거는 거죠. 저희가 예. 합니다. 그건 내과에서 하는 거고. 네, 예. 그 외과에서 하는 거는 혈관 자체를 이제 손을 보는 거군요. 그렇죠. 혈관을 거기를 긁어내거나 예. 혈관의 벽을 갖다가 뭐 기구를 이용해서 혈전을 긁어내거나 대부분 그걸 하죠. 그게 정 안 되면 뭐 드물게 혈관 이식을 하고 그 부분을 잘라내고 혈관 이식을 하거나 그런 경우를 하죠. 그건 이제 혈관 외과에서 그건 혈관외과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심부정맥 혈전증이 급성과 만성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 차이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급성은 초창기에 생겨서 보통은 뭐 한 달 이내의 경우들이 되는 거죠. 예. 예, 그 시기를 좀 지나면 아급성이라고 그러고요. 한 달 좀 넘어가면 영어로는 이제 에큐트는 급성이고 아급성은 서브에큐트라고 그러고요. 예. 그게 한 6개월 넘어가면 완전히 굳어가지고 이제 뭐 도저히 이제 없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게 바로 만성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급성하고 만성은 치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 치료 방법은 그럼 어떻습니까? 이 급성일 경우와 만성일 경우 어떤 방법으로 차이가 나나요? 급성인 경우는 대부분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주사를 놓으면 녹아요. 예. 혈전 용해제라고 그래서 뭐 헤파린 이런 주사가 있고 들어봤습니다. 예. 예, TPA라는 주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생긴 주사를 쓰면 대부분 녹아요. 예. 그걸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주사를 놓을 수 없잖아요. 입원해야 되니까 그러면 먹는 약으로 해요. 와파린 약이 있고 와파린은 그 부작용적인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최근엔 노악이라는 항응고제를 사용하는데 그건 아주 부작용 좋고 약제 효과도 좋거든요. 예. 대부분의 급성 혈전은 용해됩니다. 이런 약제를 사용할 때. 예. 그런데 만성이 되면 약물 복용으로는 없어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않아요. 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해야 되는 겁니까? 만성이 돼서 그 잘 그냥 뭐 그렇게 혈관을 심하게 막지 않고 혈액 순환 어느 정도 문제 없이 되면서 그냥 굳어 있으면 네. 그거는 문제가 없죠. 예. 그건 괜히 건드리면 더 나쁘고요. 근데 만성이 됐는데 만일에 이제 다리에 만성이 되는 게 아니라 폐 동맥의 만성으로
큰 사이즈로 막혀 있으면 계속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렇겠죠. 계속해서 증상, 호흡곤란이라든가 증상이 있고 그러면 아주 전문적인 그걸 수술할 수 있는 외과 의사는 굉장히 드물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아주 드물고 아주 좀 어려운가 봐요. 어렵죠. 예. 생명의 폐동맥을 잘못 건드리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아주 전문가가 아주 잘 선정해서 수술을 하죠. 예. 교수님께서는 이제 내과니까 그 수술은 안 하시겠네요. 아유, 그건 할 수 있는 외과 의사는 대한민국에 몇 명 없어요. 몇 분 안 계세요? 다 합쳐서. 예. 그렇구나. 큰 대학병원의 선생님들. 예. 폐동맥의 만성인 경우, 폐동맥 만성 완전 이제 거의 이제 막혀 있는 경우. 예. 다리혈관은 웬만한 그 대학병원의 외과 의사는 다 하고요. 예. 폐동맥에 생겨 있는 만성으로 생겨 있는 경우. 그렇군요. 예. 아무튼 이게 만성으로 가면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네, 근데 만성이 잘 관리된 만성은 크게 또 괜찮아요? 위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급성은 이제 웬만한 그 항응고제라는 약으로 다 풀어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네, 대부분 녹일 수 있습니다. 예. 그 약은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게 약 먹고 예. 대부분 또 녹잖아요. 금방 없어지는데 재발을 잘해요. 또 생깁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6개월은 약을 먹어야 돼요. 6개월 정도. 예. 그리고 폐전색증 경우는 폐에 막혔던 경우는 1년 이상 사용해야 돼요. 예. 그에 이제 항응고제는 안 사용하는데 이제 계속 재발한 사람은 평생 사용해야 되고요. 재발 안 하는 경우라도 아스피린 같은 이제 피가 안 굳게 하는 항혈소판제 있잖아요. 예. 그럼 평생 복용하는 게 맞습니다. 예. 평생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술하거나 뭐 이코노 신드롬으로 아주 특별한 특정한 원인 때문에 그때 한정에 생긴 경우는 뭐 6개월 정도 먹고 안 먹어도 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몸에 이상이 생겨서 생긴 경우는 이렇게 장기간 복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심부정맥 혈전증 단순히 이제 다리의 혈관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이 방치하게 되면은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을까요? 뭐 합병증이라든지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치명적인 경우는 이제 폐전색증이 생겼을 경우거든요. 그때 위험하고. 예, 그 다리에만 생긴 경우에는 이제 옆으로 거기 막혔더라도 옆으로 이제 측부혈류로 어떻게 다 혈액이 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좀 불편한 것 때문에 그렇지 치명적이진 않은데 이게 떨어져 나가서 폐전색증이 생겼을 때는 치명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그 호흡곤란이 확 오고 맥박이 확 빨라지고 이제 혈압이 툭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폐전색증이 생겼으면 빨리 좀 응급을 해야 되고 그 다리 혈관에 혈전이 있으면 폐전색증 예방이 가장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폐전색증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혈액 응고제 항혈전제를 사용해서 그걸 녹이도록 노력해야죠. 예. 이 고위험군이 있을까요?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분들도 조심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좀 더 잘 생기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은 일단 활동을 해야지 혈액이 고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다리 쪽에 주로 생기니까 다리 운동을 해야 되고 스트레칭을 자주 해줘야죠.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운동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자주 걷는 자체도 이제 결국은 정맥 자체는 압력이 없어서 스스로 보내질 못하니까 보내는 힘이 다리 근육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 같은 거. 그러니까 하다못해 발 뒤꿈치를 계속 들어올리는 그런 간단한 운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라도 다리 근육을 근육을 키우고 사용해 주시고 혈전이 생기는 확실히 좋고 또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전이 그 농도가 혈액이 끈끈해지면서 혈전 생기기 쉬운 조건이 되니까 물을 많이 먹고 물 자주 드시고 과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게 결국엔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심부정맥 혈전증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박창규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빈혈은 피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특히 적혈구가 부족할 때 빈혈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산소 공급에 문제인 걸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빈혈하면 이제 피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고요. 특히 적혈구가 모자란 거죠. 이미 답 다 주셨는데요. 예. 우리 몸의 혈액 자체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세 가지 성분이 있긴 하고 그다음에 빈혈이라는 말 자체가 피가 부족한 상태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빈혈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그중에서도 적혈구가 부족한 상태를 우리가 빈혈이라고 부른다. 이게 정확한 결론이죠. 예. 이제 피라는 게 계속 만들어지고 적혈구도 계속 생산이 돼야 되는 건데 적혈구가 뭐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예, 절대적으로 생산량이 줄거나 혹은 내가 필요량이 많은데 제대로 못 만든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될 테니까 적혈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게 문제다.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결국 혈구는 골수에서 만들어내는데 골수의 정상세포가 예를 들면 혈액암 같은 게 침범을 해서 암세포로 다 파괴돼 버리면 당연히 혈구 생성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빈혈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로는 골수세포는 즉 생산 공장은 정상인데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즉 혈분이라든지 비타민 B12라든지 엽산이라든지 이런 영양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역시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에서 역시 적혈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게 문제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적혈구 생산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부족하면 이런 빈혈이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다른 뭐 원인들도 있을까요? 금방 말씀드린 거는 혈구의 생산 공장인 골수의 문제로 적혈구 생성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러면 다른 경우는 어떤 게 있냐? 피가 계속 새어나가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빨라지면 당연히 빈혈이 발생할 수 있겠죠. 수요 공급이 안 맞으니까요. 네. 그래서 피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혈액의 소실 원인으로는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잃어버리는 출혈, 소실이 되는 것을, 그다음에 두 번째 소실의 원인은 용혈, 혈구가 녹아내린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출혈은 피가 새어나가는 경우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흔한 경우는 여성의 경우 매달 있는 생리에 출혈량이 과다해서 발생하는 철분 부족 빈혈이 가장 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것 이외에도 눈에 띄게 막 피가 나는 경우가 아니지만은 위나 장관 쪽에 궤양이 생겨서 조금씩 피가 새거나 아니면 위장관에 암이 생겼거나 혹은 치질 등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출혈이 있을 경우에 역시 빈혈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용혈이란 적혈구가 면역 반응과 같은 원인으로 체내에서 반응적으로 파괴가 자꾸 되는 상태인데 상대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출혈보다는 흔한 경우는 물론 아닙니다. 예. 빈혈하면 이제 어지럼증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왜 연상하듯이 어디 혈관이 손상되거나 크게 다쳐서 대량 출혈이 있는 그런 혈액량 손실이 매우 많을 때야 당연히 어지럼증, 실신 이런 게 나타나면서 혈압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조금 전에 예를 들어드렸던 조금씩 새어나가는 위장관 출혈이나 치질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증상을 초기에는 거의 느끼는 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알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피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건강검진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지럼증보다는 오히려 숨찬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소량의 출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는 사실은 우리 인체는 이런 상태에 서서히 적응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급성으로 아주 다량 출혈이 있을 때처럼 혈압이 떨어지면서 뭐 어지럼증, 쓰러짐, 쇼크 그런 것이 아니고 서서히 발생하는 경우에는 빈혈 증상을 아예 못 느끼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돼서 빈혈 상태가 조금 심해지면 그냥 피로하다, 피곤함이나 아니면은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고 조금만 운동하면 아니면 좀 빨리 걸으면 숨이 좀 차다,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주로 나타난 경우가 많지요. 물론 이것이 더 심해지고 중증이 되면은 심부전증까지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예. 빈혈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그렇죠. 우선은 앞서 어느 정도는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골수 자체에 문제가 돼서 혈구 세포에서 생성되는 게 잘 안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다량의 혈액을 소실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용혈로 인해서 체내에서 면역 반응으로 혈구 세포가 파괴되는 경우, 그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가장 흔한 것을 꼽아봐라 그랬을 때는 영양소 부족 중에서도 철결핍성 빈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철결핍성 빈혈. 이거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 철분은 그 적혈구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헤모글로빈, 혈색소의 중요한 구성 요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분이 부족하면은 이 혈색소를 만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색소 헤모글로빈이 없으면 적혈구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빈혈이라고 부르고, 이럴 때 철결핍성 빈혈이라고 부르면서 빈혈 중에서 가장 흔하게 거의 뭐 한 70-80% 이상이 철결핍성 빈혈일 때가 많습니다. 예. 이런 철결핍성 빈혈이 생기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또 출혈이라면서요. 그렇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1차로는 몸에서 출혈이 되면서 피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는 당연히 뭐 크게 다치거나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아니면 혈관이 터졌다거나 이런 문제로 인한 급성 다량 출혈도 역시 철결핍성은 맞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빈혈의 얘기를 할 때 그 철결핍성 빈혈은 만성 출혈을 의미하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소화관에서 소량씩 그 출혈이 있는 것, 즉 위궤양이나 아니면은 뭐 치질이라든지 장에 궤양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암 같은 병 같은 것에 의해서도 역시 지속적으로 출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소화관 출혈이 사실은 이런 우리가 눈에 띄게 빈혈의 원인이 금방 안 나올 때는 상당히 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뭐 철의 필요량이 갑자기 많이 증가했을 때도 사실은 철결핍성 빈혈이 올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성장기에 굉장히 빨리 자라는 어린이나 청소년 혹은 임산부의 경우는 갑자기 왜 한 명의 태아가 안에 더 생겨있기 때문에 네. 필요량이 갑자기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철결핍성 빈혈이 많이 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한테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양제라고 드리는 게 바로 철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나 잘 안 먹어서 생길 수가 있는데 예. 지나치게 채식만 한다고 식단을 조절하고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 혹은 소화기 질환이 있어서 소화기관에서 철흡수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역시 철결핍성 빈혈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여성들에게 철결핍성 빈혈이 많은 것은 그 월경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폐경 이후의 여성이나 또 이 남성들에게도 철결핍성 빈혈이 생긴다면은 어떤 그 건강의 위험 신호로 봐야 된다면서요. 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상황이죠. 예. 우리가 왜 한참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는 사실은 아주 흔하게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철결핍성 빈혈이다 하면은 우리가 철분제만 주는 걸로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폐경, 그러니까 즉 생리를 하지 않는 여성이거나 또 남성들에게 이러한 빈혈이 있다면 사실은 어떤 질환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더 이상 검사를 좀 더 하셔서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건강에 아주 확실한 위험 신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소화기 계통에서의 출혈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위암이나 대장암의 위험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빈혈 때문에 이렇게 암이 발견되기도 하겠어요. 맞습니다. 지금처럼 성인 남성 혹은 노인 남성 혹은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이 이런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으면 우리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은 완전 필수거든요. 네. 소화기관에서 문제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사실은 암질환 등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빠른 시기에 빈혈을 찾아내는 게 오히려 중증 질환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철분제를 복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마음은 놓이긴 하는데 그래도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면 위험 요인이 있다면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증상만 더군다나 상당히 우려되는 분들을 가끔 만나는 건 어떤 경우냐면 내가 어질어질하다. 그래갖고 스스로 나 빈혈이요. 그러고 가서 알아서 빈혈약 철분제를 마구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 즉 나의 빈혈의 원인, 특히 철결핍성 빈혈이라도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약만 먹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특히나 악성질환, 암 같은 질환이 숨어 있다거나 그것 이외에 또 다양한 위장관 내 출혈을 일으키는 질환들, 즉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을 정확히 찾고 그리고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네. 보통 어지럽다고 하면 이제 빈혈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어지러움은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지럽다 그러면 사실은 공식처럼 어지럼증은 빈혈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론 빈혈 환자의 일부가 어지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빈혈 초기에는 어지럼증은 절대로 빈혈의 증상이 아니고요. 예. 어지럼증은 오히려 귀의 전정기관, 즉 평형 감각기관에 문제가 있거나 예. 아니면 뇌혈관 질환이나 뇌 신경의 문제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평범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분들의 경우 어지럽다라는 걸 빈혈의 증상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로감이나 아니면은 조금 빨리 걷거나 운동할 때 숨차거나 이럴 때 좀 더 확인해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국가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만 잘 받아보셔도 빈혈은 분명하게 우리가 진단을 내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요 건강검진만 빠뜨리지 않고 받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과거에 빈혈 철분제 광고 때문에 그걸 보고 나서 어지러우면 빈혈이다. 약간 이제 잘못된 생각을 좀 심어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노인들에게 이런 철결핍성 빈혈이 생겼다면은 이 암의 위험을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예. 나이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암의 발병률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위장관 출혈을 동반한 다른 질환도 보지만 암이나 허혈성 장염 같은 거를 꼭 확인하기 위해서 내시경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이 철결핍성 빈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철분제를 이렇게 드시게 되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철분을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 과다하게 들어가면 당연히 여러 장기에 쌓이고 특히나 간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많고요. 또 거꾸로 산화 스트레스를 주면서 몸에 있는 만성염증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간과 심장에 축적되었을 때 증상과 합병증 발생 위험도가 올라가는데요. 철분을 너무나 많이 불필요할 때 복용을 하거나 주었을 때 심부전증이나
부정맥 등의 심장 질환의 확률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것 이외에 간 비대나 간경화 등 간 부전증까지 발생해서 사망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요거를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철분 자체가 세균과 암세포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양분이기 때문에 일부 보고에서는 우리가 왜 붉은색 고기를 먹을 때 대장암이 발병 위험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철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를 유발하는 데도 연관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예. 이 철분제는 비타민C와 함께 복용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맞는 건지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비타민C가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를 꼭 먹어야 되는 경우라면은 기왕 철분 드실 때 함께 복용하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철분제를 먹는다고 해서 그게 100% 흡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반드시 비타민C를 나란히 병용해서 복용해야 된다는 뜻은 사실은 아닙니다. 기왕 먹을 일이 있으면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 정도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빈혈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적절한 치료가 진행돼야 할 텐데요. 모르고 지나거나 방치하게 되면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적혈구의 역할이 혈색소를 통해서 온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빈혈이 점점 심하게 진행이 되면은 결국은 말초 조직에서 산소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심장이 깜짝 놀라서 이 피를 열심히 더 보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부담이 커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빨리 걷거나 운동할 때 숨찬 증상이 당연히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예, 심장에도 부담을 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심해지면 심장 근육이 완전히 지쳐서 늘어져 버리는 심부전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퉁퉁 붓고 숨차서 막 꼼짝도 못하는 이런 것까지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들으면서 빈혈에 대한 오해도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강조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빈혈이라고 해서 반드시 어지럼증이 빈혈이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 한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혈은 매우 중요하고 제대로 그 원인을 찾기만 한다면 오히려 중증 질환을 빨리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받으시도록 권고를 해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위장관의 암뿐만이 아니라 혈액암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빈혈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서 제때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빈혈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옥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스콜피언스의 홀리데이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